안녕하세요. 저는 박성호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세월이라는 것이 참으로 쏜살 같다는 말을 요즘 들어 부쩍 실감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지도 어언 10년이 다 되어가니 혼자 된 시간의 무게가 새삼 느껴지곤 하지요. 그래도 자식 하나는 잘 키워놨다는 생각, 그리고 평생 허리띠 졸라매며 악착같이 모은 덕에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 수 있다는 점이 제 노년의 작은 위안이자 자부심입니다. 저는 올해로 78을 맞았습니다. 제 하루는 보통 동틀 무렵 시작됩니다. 창문 너머로 희뿌옇게 밝아오는 여명을 맞는 것이 습관이 된 지 오래입니다. 젊어서는 새벽같이 공사 현장으로 또 시장으로 뛰어다니느라 그랬고, 이제는 그저 일찍 눈이 떠지는 것이지요. 간단하게 아침을 챙겨 먹고 나면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는 것이 제법 중요한 일과입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신문을 보기도 하고 비슷한 연배의 노인들과 만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가끔은 경로당에 들러 장기나 바둑을 두는 소일거리도 괜찮아요. 사람들은 저더러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들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가진 것 없이 시작해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는 일부터 안 해본 일이 없으니까요. 밤낮 없이 일하고 남들 쉴 때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애썼던 젊은 날들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묵묵히 응원해주며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지요. 그 덕에 작은 집 한 채를 장만하고 경수를 낳아 남부럽지 않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비록 먼저 갔지만 아내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품고 살아요. 경제적으로는 크게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젊어서 고생한 덕에 노후 자금은 충분히 마련해 두었고 작은 상가 건물도 하나 있어 매달 꼬박꼬박 월세도 들어오니 자식에게 손 벌릴 일은 결코 만들지 않겠다는 제 신념을 지킬 수 있어 다행입니다. 자식에게 부담되지 않는 늙은이가 되는 것, 그것이 제 마지막 자존심 같은 것이랍니다. 주변에서는 외롭지 않냐고들 하지만 혼자만의 평온함에 익숙해지니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가끔 찾아오는 경수 녀석을 보는 낙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노년이 이토록 평화롭게 흘러갈 줄 알았지요.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경수 녀석이 어색한 표정으로 제 앞에 머뭇거리며 서더군요. 올해로 39. 남들은 진작 장가가서 애가 둘셋은 있을 나이인데 이놈은 도통 결혼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반쯤은 포기하고 있었지요.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잔뜩 긴장한 아들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혹시 사업이라도 버려서 망하기라도 한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뭔데 그러나 앉아서 편히 말해보거라. 제 말에 경수는 깊게 숨을 한 번 내쉬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저 결혼할 사람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에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기쁨보다는 놀라움이 앞섰다고나 할까요? 누구냐? 언제부터 만났는데 애비한테 말도 없이. 섭섭한 마음이 살짝 들었지만 그래도 늦게나마 짝을 찾았다니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경수는 이소영이라는 아가씨를 데리고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첫인상은 참으로 반반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세련됐다고 하나요? 키도 훤칠하고 이목구비도 뚜렷한 것이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을 외모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한 정 같은 것은 느껴지지 않더군요. 웃는 얼굴인데도 눈빛은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너무 늙은이라 사람을 삐딱하게 보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평생 사람 상대하는 일을 해온 제 감이 좋지 않은 예감을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소영이는 조용조용 말수가 적은 편이었어요. 경수가 주로 대화를 이끌었고 그녀는 대부분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버님. 같은 짧은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우리 경수가 저런 아가씨의 어디가 좋았을까?
궁금했지만 차마 대놓고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의 선택이니 믿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지요. 그래, 사람이 겉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 살다 보면 정이 들겠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만남은 짧았지만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소영이가 뭘 그리 서두르는지 상견례도 형식적으로 끝내고 바로 날을 잡더군요. 경수 녀석은 그저 소영이의 뜻에 따르는 듯 보였습니다. 어딘가 끌려가는 듯한 아들의 모습이 마음에 걸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생각하고 기왕 이렇게 된 것, 행복하게 잘 살기만을 바랐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가진 재산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의 결혼식인데 초라하게 치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축의금도 두둑이 내고 예단이며 예물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선물은 신혼집이었지요. 요즘 젊은이들이 전세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라는데 제 아들만큼은 그런 고생 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아파트 중에 가장 크고 전망 좋은 곳을 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강남은 아니지만 서울 시내에서 이 정도면 어디 가서도 꿀리지 않을 집이었어요. 경수야, 이 집에서 소영이랑 알콩달콩 잘 살아라. 애비는 너희들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 보면 더 바랄 것이 없다. 제 말에 경수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마워했고 소영이도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시작하네요. 그때 그 웃음이 조금은 진심처럼 느껴져서 저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는 집 명의만큼은 제 이름으로 해두었습니다. 평생을 세상 풍파와 싸워온 저의 노파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하도 험하고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혹시라도 두 아이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 경수가 길바닥에 나앉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물론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지요. 다 잘 될 것이다. 내 아들이 선택한 사람인데 뭔가 좋은 점이 있겠지. 결혼식장에서 연신 웃으며 하객들을 맞는 아들 내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애써 불안감을 지우고 그들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그 축복이 오래가지 못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아들 내외가 제 이름으로 된 그 번듯한 아파트에 신접살림을 차린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을 무렵부터였을 겁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많을 때는 서너 번씩 그 집을 찾곤 했어요. 텅 빈 제 집보다는 그래도 사람 사는 온기가 느껴지는 그곳에서 제 유일한 혈육인 경수 녀석과 새로 맞은 며느리 얼굴이라도 보는 것이 낙이었으니까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설 때마다 새집 특유의 냄새와 함께 언뜻언뜻 풍겨오는 며느리 화장품 냄새가 어색하면서도 이제 정말 우리 경수도 가정을 꾸렸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평생 일궈온 것들 중 가장 빛나는 결과물 중 하나가 바로 저 집이었으니까요. 방 3개의 거실도 널찍하고 베란다에서 내려다보는 전망도 일품이었지요. 경수 녀석 방에서 내다보이는 야경이 특히 좋았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소영이는 거실 소파에 기대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제가 들어서는 기척이 나면 마지못해 일어나곤 했습니다. 목소리 톤은 상냥함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서는 이 노인네가 또 왜 왔나 하는 기색이 역력히 느껴졌지요. 제가 시장에 들러 사들고 간 제철 과일이나 밑반찬거리들을 건네면 소영이가 말하곤 했어요. 아이고, 아버님, 뭘 이런 걸 자꾸 사오세요. 저희도 먹을 만큼은 다 있어요. 그렇게 손사래를 치면서도 그 눈은 이미 제가 들고 온 봉투 속을 날카롭게 훑고 있었습니다. 마치 값어치를 매기는 감정평가사 같았다고나 할까요? 주방에 갖다 놓을게요. 소영이는 한마디 툭 던지고는 다시 소파에 풀썩 주저앉아 텔레비전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 모습의 속에서 열불이 치밀 때도 있었지만
다 내 자식 같아서 그런 것이겠지. 아직 어려서 그렇겠지 하며 애써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아들 녀석과 함께 저녁이라도 먹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퇴근하고 돌아온 경수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소파에 드러눕거나 소영이와 소곤거리며 자기들끼리만 아는 이야기를 나누기 일쑤였어요. 제가 말을 걸면 건성으로 대답하고는 금세 아내에게로 시선을 돌리곤 했지요. 아버지, 오늘 회사에서 아주 짐 빠지는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경수는 제게 먼저 살갑게 말을 걸어오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은 어디로 간 건지 그저 아내의 눈치만 살피는 나약한 사내가 하나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아들을 보며 보일 듯 말 듯 미소를 지었는데 그게 꼭 넌 이제 내 손바닥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서 섬뜩하기까지 했답니다. 결혼 후 처음 맞는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은근히 기대가 컸어요. 모처럼 며느리와 함께 전부치고 송편도 빚으면서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훈훈한 그림을 상상했었지요. 제 아내 살아생전에는 명절 며칠 전부터 온 집안에 기름 냄새가 진동하고 아들 경수는 옆에서 밤이며 대추며 거들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삭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명절 이틀 전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내일은 같이 장이라도 보러 갈까? 제가 운을 떼자 소영이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아버님, 뭘 벌써부터 부산스럽게 장을 봐요?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저희 명절 음식 그렇게 많이 안 할 거예요. 딱 먹을 만큼만요. 그 말에는 아버님 드실 것까지 이것저것 챙길 생각 없으니 기대 마세요라는 속내가 뻔히 비쳐 보였습니다. 결국 명절 전날 소영이는 작은 배달 박스 몇 개를 현관에 들여놓더니 그걸로 전부치고 나물 몇 가지를 후다닥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조심스레 말했지요. 얘야, 그래도 차례상에 올릴 건데 생선이라도 한 마리 올려야 하지 않겠니? 그러자 소영이는 어이없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누가 그렇게 거창하게 차례지내요? 그냥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생선 비린내 나고 기름 튀어서 싫어요. 그녀는 그렇게 딱 잘라 말하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더군요. 아들 경수는 그저 우물쭈물할 뿐이었습니다. 소영아, 그래도 아버지 말씀인데 아들은 제 편을 들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차례상은 과일 몇 가지와 배달 온 전 몇 조각, 그리고 나물 한두 가지가 전부인 단출하다 못해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지내온 명절과는 너무도 다른 풍경이었죠. 아내는 그렇게나 정성껏 조상님들을 모셨었는데 말입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시끌벅적한 명절 특집 프로그램을 보고 있자니 명절이 아니라 무슨 수용소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며느리 눈치 보느라 제게 말 한마디 제대로 못 붙이고 며느리는 손님처럼 소파에 앉아 과일이나 집어먹고 있었으니 이게 대체 누구를 위한 명절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소영이는 노골적으로 제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애둘러 말하는가 싶더니 나중에는 아예 대놓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번 달에 경수 씨 친구들 결혼식이 좀 많네요. 축의금 내고 나니 생활비가 빠듯하고요. 또 어떤 날은 이런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용돈 좀 주세요. 경수 씨 월급으로는 애들 학원비 내기도 벅차요. 물론 그때는 아직 손주도 없던 시절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제가 힘들게 번 돈으로 집까지 해줬는데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말은 염치도 없는 소리였지요. 제가 조금이라도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면 소영이는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아버님밖에 없는 거 아시잖아요. 경수 씨도 아버님 믿고 회사 열심히 다니는 거고요. 그 속셈이 빤히 보여서 역겨울 지경이었습니다. 아들 경수는 그런 아내의 요구에 한술 더 떠 거들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 소영이가 집안 살림하느라 얼마나 고생하는데요. 아버지께서 좀 도와주셔야 저희도 힘이 나죠.
저는 결국 피 같은 돈을 그들에게 쥐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을 받아쥔 소영이는 금세 표정을 바꾸며 살랑거렸습니다. 역시 아버님이 최고예요. 이 돈으로 경수 씨 맛있는 거라도 사줘야겠어요. 하지만 그 돈이 과연 아들 녀석 입으로 들어갔을지는 의문입니다. 제 돈으로 제 집에서 살면서 제게 용돈까지 타쓰는 그들의 뻔뻔함에 저는 매일 밤 분통을 터뜨리며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적어도 제 경우에는 틀린 말인 듯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며느리 이소영의 가식적인 태도는 사라지고 숨겨왔던 발톱이 더욱 날카롭게 드러났으니까요. 제가 아들네 집에 가는 것을 마치 자기 영역을 침범하는 불청객 취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였지요. 아버님,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도 갑자기 오시면 좀 당황스러워서요. 그 말에도 기가 막혔지만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니 그럴 수 있겠다 싶어 되도록이면 방문 전에 아들놈에게 전화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나중에는 제가 전화를 하고 찾아가도 현관에서부터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또 오셨어요? 오늘은 또 무슨 볼일로 이렇게 일찍부터 오셨대요? 마치 제가 매일같이 출근 도장이라도 찍는 성가신 존재라는 듯한 말투였지요. 제 딴에는 아들 녀석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이라도 함께 할까 싶어 반찬거리를 사들고 간 것인데도 말입니다. 하루는 제가 몸살 기운이 있어 병원에 들렀다가 오는 길에 아들 내 집이 가까워 잠시 얼굴이나 볼까 하고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한참 만에야 퉁퉁 부은 얼굴로 나온 소영이가 대뜸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지금 막 잠들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오늘 저녁 약속 있어서 나가봐야 해요. 용건 있으시면 빨리 말씀하세요. 그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약봉지가 부끄러워 등 뒤로 감추고 말았습니다. 아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에. 그럼 다음에 오와. 제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는데 등 뒤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소리가 똑똑히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불쑥불쑥 찾아오시래요? 아들 경수는 이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저를 나무라기까지 했습니다. 소영이가 좀 피곤해서 그래요. 아버지는 왜 자꾸 연락도 없이 오셔서 사람을 당황하게 만드세요? 정말이지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이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 집에 가는데도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한단 말인가.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며칠을 알아놓을 지경이었지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손주가 태어났을 때 저는 잠시나마 모든 서름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포대기에 쌓인 작고 여린 생명은 제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듯 했어요. 제 아들 경수를 키울 때와는 또 다른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며느리 소영이는 손주를 완벽하게 자기 통제하에 두려고 했습니다. 제가 손주를 한번 안아보려고 하면 질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손은 제대로 씻으셨어요? 애기한테 균이라도 옮으면 어쩌시려고요? 제가 아기 옷이라도 갈아입히려고 하면 제 손을 밀쳐내기 일쑤였지요. 아버님, 기저귀는 그렇게 채우는 거 아니거든요? 요즘 엄마들은 다 이렇게 해요. 제가 할게요. 심지어 제가 손주에게 말을 걸거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면 제 입을 막았습니다. 아가야, 하랩이다. 아버님, 애 정서에 안 좋아요. 너무 시끄럽게 하시면 애가 놀라요. 제가 평생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데도 소영이 앞에서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소영이는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으니까요. 어머님, 요즘은 그렇게 애 안 키워요. 다 구식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멀쩡한 아이 옷이나 장난감을 사다 줘도 창고 구석에 처박아 두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런 건 다 환경 호르몬 덩어리래요. 저희가 알아서 오가닉 제품으로 살 테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모습을 보고는 정말이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손주를 마음껏 안아보지도 예뻐해주지도 못하는 할아버지 신세가 이렇게 서러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아들 경수는 그저 아내의 말에 힘을 실어줄 뿐이었습니다. 소영이가 애 엄마니까 더 잘 알겠죠. 아버지, 요즘 육아는 우리 때랑 많이 다르대요.
손주가 태어난 후로는 아들 집에 가기가 더욱 꺼려졌습니다. 가봤자 손주 얼굴 한번 제대로 보기도 힘들었고 무엇보다 밥 한 끼 얻어먹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웠으니까요. 식사 시간이 되어도 며느리는 제 몫의 식사는 아예 차릴 생각도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쩌다 밥상을 차려도 김치 한 조각에 찬밥 한 덩이, 아니면 어제 먹다 남은 국이 전부였지요. 그러면서도 자기와 아들 경수 앞에는 새로 지은 따뜻한 밥에 맛있는 반찬들을 그득하게 차려놓고 먹었습니다. 제가 물끄러미 그 모습을 쳐다보면 소영이는 비꼬듯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버님은 소화 잘 안 되신다면서요? 그래서 일부러 죽처럼 멀건 밥으로 드렸는데 입에 안 맞으세요? 그게 어딜 봐서 죽이란 말입니까? 그냥 물에 만밥이지요. 어떤 날은 아예 대놓고 저를 무시했습니다. 저희 오늘 저녁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하는데 아버님은 냉장고에 있는 걸로 대충 챙겨 드시고 가세요. 아들 경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소영이가 요즘 애 보느라 입맛도 없고 해서 외식하기로 했어요. 아버지, 다음에 제가 정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하지만 그 다음이라는 것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제 집에서 제가 푸대접 받는 것도 서러운데 이제는 밥 굽는 서름까지 겪어야 한다니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음력으로 쇠는 탓에 젊은 아들 내외는 잘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침부터 괜스레 마음이 설레기도 했지요. 아내 살아있을 적에는 미역국에 잡채, 불고기까지 푸짐한 생일상을 받곤 했는데 말입니다. 늦은 오후, 저는 혹시 저녁이라도 같이 먹자고 하려나 하는 일말의 기대를 품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며칠 전 시장에서 눈여겨봐 두었던 손주가 좋아할 만한 커다란 변신 로봇 장난감과 며느리가 언젠가 흘깃 맛있겠다던 유명 빵집의 롤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 생일이니 소영이도 조금은 부드럽게 대해주겠지. 어쩌면 미역국이라도 한 그릇 끓여 놓았을지도 몰라. 그런 헛된 희망을 품었던 것이 저의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소영이는 막 낮잠에서 깬 듯 부스스한 머리를 하고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얼굴에 노골적인 귀찮음이 가득 떠올랐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또 무슨 일로 오셨어요? 미리 연락이라도 좀 주시지.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날카롭게 느껴졌지요. 제가 멋쩍게 웃으며 손에 들고 있던 장난감과 케이크 상자를 내밀자 소영이는 그것들을 건성으로 받아들며 입을 삐죽였습니다.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장난감 둘 데도 없는데 자꾸 뭘 이렇게 사오세요. 그리고 단 것도 이제 질려서 잘 안 먹는데. 그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늘이 내 생일인 건 알고 있냐고 물어볼까도 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둘러댈 수밖에 없었지요. 손주 보고 싶어서 왔다. 거실로 들어서니 아들 경수는 여느 때처럼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스마트폰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선 것을 흘깃 쳐다보고는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아, 아버지 오셨어요. 그러고는 다시 화면 속으로 고개를 처박더군요. 손주는 방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듯 했습니다. 어색하고 불편한 침묵이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며느리가 마지못해 부엌으로 들어가 부산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와 칼질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지요. 그래도 생일인데 미역국은 아니더라도 밥은 제대로 차려주겠지 하는 마지막 기대가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는 쟁반 2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는 아들 경수와 자신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제 것이었지요. 그런데 제 앞에 놓인 쟁반 위의 풍경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밥 한 공기와 멀건 김칫국, 그리고 시커멓게 말라비틀어진 김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반찬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밥이 담긴 그릇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이가 나가 있고 안쪽에는 정체 모를 누런 얼룩까지 져 있는 낡고 허름한 사기 그릇. 저는 그 그릇을 보자마자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년 전 아들네가 잠시 맡아 키우다 시골 친척 집에 보낸 강아지 몽실이가 쓰던 밥그릇과 너무나도 똑같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릇에서는 코를 찌르는 듯한 비릿한 게 사료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 나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눈으로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소영이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아니 오히려 제 반응을 살피는 듯한 교활한 미소를 입가에 머금은 채 자신의 깨끗하고 반짝이는 새 그릇에 따뜻한 쌀밥을 푸고 있었습니다. 아들 경수 녀석은 제 앞에 그 처참한 광경을 분명히 보았을 텐데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자기 밥그릇에 코를 박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처절한 슬픔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평생 자식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아온 제 인생이, 제 모든 헌신과 사랑이 이 개밥그릇 하나로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이놈들한테 개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는구나.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식탁 모서리를 짚지 않고서는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며느리가 태연자약한 목소리로, 아니 오히려 조롱하는 듯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아버님, 식사 안 하세요? 모처럼 제가 아버님 좋아하시는 김칫국 끓였는데. 저는 대답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한마디라도 입을 열었다면 아마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험한 욕설이 터져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아들 경수가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하지만 그것은 환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설령 진짜였다 하더라도 그 순간 제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이 마치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파트 복도 창문으로 들어오는 저녁 노을이 유난히 붉었습니다. 그날 제 가슴 속에서 아들 박경수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아니, 제 손으로 직접 묻어버렸다고 하는 편이 옳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흐릿했습니다. 어떻게 현관문까지 걸어왔는지,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그 이 빠진 개밥 그릇과 그 안에 담겨있던 흰쌀밥, 그리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보던 며느리의 싸늘한 눈빛과 아들의 무기력한 뒷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참을 수 없는 모멸감에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젊은 시절 맨주먹으로 시작해 온갖 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던 기억, 아내와 함께 경수 녀석을 낳아 기르며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아들 녀석이 번듯하게 자라주기만을 바라며 평생을 헌신했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단 말인가? 내 피와 땀이 담긴 재산으로 내 자식에게 이런 수모를 당하려고. 억장이 무너지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저는 마침내 피 맺힌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 내 남은 인생마저 저들에게 저당 잡힌 채 비참하게 끝낼 수는 없다. 내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이 치욕을 되갚아 주리라.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도 단호한 결단이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자마자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른 곳은 젊은 시절부터 형님 아우하며 가깝게 지내온 김 사장의 부동산 사무실이었습니다. 은퇴 후 소일거리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친구였지요. 평소 같으면 안부 인사부터 건넸겠지만 그날은 그럴 경황이 없었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잠겨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며 다짜고짜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김 사장, 나이세. 다름이 아니라 내가 급히 처분해야 할 집이 하나 있네. 지금 우리 아들놈 경수가 살고 있는 아파트 말일세. 명의는 물론 내 앞으로 되어 있고 제 목소리가 너무나 처절하게 들렸던 걸까요? 김 사장은 제 갑작스러운 말에 적잖이 놀란 듯 했습니다. 아니, 형님, 그 좋은 집을 왜 갑자기 팔려고 하십니까? 혹시 경수하고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돈이 급하게 필요하신 거면 저한테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걱정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물어왔지만 저는 차마 그 개밥 그릇 이야기를 제 입으로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닐세. 김 사장, 사정이 좀 복잡하게 되었네. 긴 말 할 것 없고 자네가 좀 도와줘야겠네. 그 집 최대한 빨리,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좀 팔아주게. 시세보다 조금 덜 받아도 상관없으니 신속하게만 처리해주면 고맙겠네. 제 목소리에 실린 절박함과 분노를 느꼈는지 김 사장도 더 이상 캐묻지 않고 제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제가 형님 일인데 발 뻗고 나서야지요. 어떻게든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 말이 어찌나 고맙던지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김 사장과의 통화를 마친 후 저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아들 내외가 나중에 이 집 매각 사실을 알게 되면 순순히 물러날까? 분명 길길이 날뛰며 반발할 것이고 어쩌면 소송까지 걸어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며느리에게 당했던 온갖 수모와 막말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개밥그릇 사건을 증거로 남겨둬야 하나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다. 내 집 내가 파는데 무슨 구차한 증거가 필요하단 말인가. 법적으로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내 정당한 권리 행사다. 그렇게 마음을 굳히고 나니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김 사장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이 지긋지긋하고 끔찍한 인연의 고리를 하루빨리 끊어내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같이 달력을 넘기며 계약이 성사될 날만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물론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하나뿐인 아들 경수에 대한 일말의 연민과 안타까움이 남아 있었지만 그것을 압도하는 것은 며느리 이소영에 대한 사무치는 분노와 제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저는 제 서재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그 아파트의 등기권리증을 꺼내 먼지를 닦아내며 다가올 그날을 위한 준비를 차분히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은 약속대로 신속하게 움직여 주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첫 번째 집 구경꾼들이 다녀갔다는 연락을 받았지요. 김 사장은 제게 신신당부했습니다. 형님, 당분간은 경수네 집에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마주치기라도 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과의 약속 시간은 제가 경수와 며느리가 집을 비우는 시간으로 잘 조절할 테니 너무 걱정 마시고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조마조마했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가 갑자기 집에 돌아오기라도 하면 어쩌나, 아들 녀석이 회사에 뭘 놓고 와서 잠깐 들르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지요.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집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김 사장의 말에 따르면 집의 위치나 구조, 그리고 관리 상태가 꽤 좋은 편이라더군요. 제가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관리했던 집인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렇게 좋은 집을 내주고도 내가 그런 푸대접을 받았다니 하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집이 빨리 팔릴 수 있겠다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김 사장은 집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는 집주인이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되어 급하게 처분하는 것이라고 둘러댔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아들 내외 귀에 이상한 소문이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지요. 몇 번의 아슬아슬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김 사장이 집을 보러 온 부부와 함께 막 집을 둘러보고 나오려는데 며느리 소영이가 친구와 함께 웃으며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서더랍니다. 김 사장은 재빨리 그들을 데리고 비상계단으로 몸을 숨겨 위기를 모면했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저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만약 그때 들키기라도 했더라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뻔했으니까요. 또 한 번은 아들 경수가 주말에 회사에 나갔다가 오후 늦게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다며 일찍 퇴근해서는 집으로 곧장 오는 바람에 집 안에 있던 김 사장과 구매 희망자가 안방 붙박이장 안에 숨어 1시간을 넘게 기다렸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때 김 사장은 얼마나 간이 철렁했을까요? 저는 그저 미안하고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 속에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지만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지요. 식욕도 없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제 결심은 더욱 단단해져 갔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내야만 저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내가 너무 심한 건가?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인데 하는 약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두 눈을 질끈 감고 그날의 치욕을 떠올렸습니다. 개밥 그릇에 담긴 흰쌀밥. 그것은 제 평생 잊지 못할 상처이자 제 결심을 다잡게 하는 낙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김 사장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이었지요. 중년의 의사 부부였는데 집을 보자마자 아주 마음에 들어하며 계약을 서두르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김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김 사장, 시세보다 조금 덜 받더라도 괜찮네. 그저 최대한 빨리, 그리고 뒤탈 없이 깨끗하게 마무리해주게. 그게 내 유일한 바람일세. 김 사장은 제 마음을 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형님. 제가 깔끔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김 사장은 그 의사 부부와 가격 협상을 벌였습니다. 저는 그저 모든 것을 김 사장에게 맡기고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양측이 만족할 만한 가격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계약 날짜는 다음 주 수요일로 잡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이제 아들 내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 텐데 과연 그들이 순순히 받아들일까? 상상만 해도 끔찍한 폭풍이 몰아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밤늦도록 서재에 홀로 앉아 앞으로 닥쳐올 일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더욱 굳게 다잡았습니다. 집 매매 계약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한 달 넘게 발길을 끊었던 아들 경수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요. 혹시 무슨 낌새라도 챈 것인가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뜻밖에도 밝고 명랑했습니다. 아버지, 저 경수예요. 잘 지내시죠? 평소와는 다른 어색할 정도로 살가운 말투였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지요. 오냐, 경수냐, 나는 잘 있다. 무슨 일이냐? 그러자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 요즘 통 안 오시길래요.
소영이도 아버님 보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한번 오시라고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그 말 끝에는 며느리 소영이가 옆에서 아버님, 꼭 오세요. 제가 아버님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놓을게요. 하고 거드는 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 또한 평소에 차갑고 날카로운 톤과는 전혀 다른 꿀이라도 바른 듯한 아양 떠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갑작스러운 친절에 어안이 벙벙했지만 동시에 직감적으로 뭔가 다른 속셈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이놈들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 혹시 집 문제 때문에 그러나?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섣불리 내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다. 그럼 토요일 저녁에 들르마. 저는 일단 그들의 초대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대체 무슨 꿍꿍이 속을 가지고 있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 했으니까요. 토요일 저녁,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아들네 집을 찾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평소와는 달리 화사한 옷차림의 며느리 소영이가 활짝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제 팔짱을 끼려는 듯 살갑게 굴었지만 저는 어색하게 팔을 빼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말로 갈비찜을 비롯해 평소에는 구경하기도 힘들었던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들 경수도 연신 싱글벙글하며 제 주변을 맴돌았지요. 아버지, 많이 드세요. 소영이가 오늘 아침부터 아버님 오신다고 얼마나 정성껏 준비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들의 과장된 친절과 호의가 오히려 불편하고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고 그들이 권하는 음식을 깨작거리며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소영이는 쉴 새 없이 제 잔에 술을 따르고 온갖 아양을 떨며 비위를 맞추려 애썼습니다. 아버님, 이 갈비찜 맛 좀 보세요. 제가 아버님 입맛에 맞추려고 특별히 신경 썼어요. 그 모습은 마치 잔칫날 잘 얻어먹으려고 주인 앞에서 꼬리치는 여우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것들이 오늘 나한테 뭘 얻어내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색하고 불편한 식사가 끝나고 과일까지 나왔을 때쯤 드디어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소영이가 조심스럽게 하지만 아주 작정한 듯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올 것이 왔구나 싶어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경수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며느리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지요. 저희도 이제 곧 아기 가질 계획도 있고 좀 더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서요. 그래서 말인데, 아버님, 이 진명이 저희 앞으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역시나 그들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집이 팔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혹은 그저 저를 구슬려 집을 날로 먹으려는 속셈이었겠지요. 아들 경수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소영이 말이 맞아요. 저희도 이제 저희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는 있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요.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그들의 뻔뻔하고도 가증스러운 모습에 치가 떨렸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 글쎄다. 내가 좀 더 생각해 보아. 제 짧은 대답에 며느리 소영이의 얼굴에 순간 실망하는 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뭘 더 생각하세요? 저희 믿으시잖아요. 그녀는 조급한 듯 저를 다그치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역겨운 연극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봐야겠다. 잘 먹었다. 자리에서 일어나자 아들 내외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그들의 손을 뿌리치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그들의 가식적인 화해 시도는 오히려 제 결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 주었을 뿐입니다. 그래, 너희 같은 것들에게는 일말의 동정심도 아깝다. 저는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다가올 계약일에 대한 생각만을 되새겼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수요일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무거운 공기가 도시를 짓누르고 있었지요.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가장 점잖은 양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지난 몇 달간의 마음고생으로 수척해져 있었지만 두 눈만큼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는 첫걸음을 내딛는 날이었으니까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김 사장의 부동산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김 사장은 저를 보더니 말없이 제 어깨를 한번 툭 쳐주더군요. 잠시 후 집을 사기로 한 의사 부부가 도착했고 우리는 함께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의 작은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앞에는 두툼한 매매 계약서와 인감 도장이 놓여 있었지요. 법무사가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주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심장 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모든 설명이 끝나고 드디어 도장을 찍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인감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 옆에 붉은 인주를 묻힌 도장을 찍어내리는 그 순간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아들 경수를 낳았을 때의 기쁨, 아내와 함께 이 집을 장만했을 때의 감격, 그리고 그 집에서 며느리에게 당했던 수모와 서름까지 그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와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도장을 힘껏 눌렀습니다. 계약서에 찍힌 선명한 제 도장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다. 이제 나는 내 삶을 되찾을 것이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잔금이 제 통장으로 입금되었다는 확인 문자까지 받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법무사 사무실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찌푸려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후련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들 내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김 사장과 의논 끝에 김 사장이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집주인을 대신해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직접 말하는 것보다 그 편이 더 깔끔하고 단호하게 느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김 사장은 아들 경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김 사장 옆에서 숨을 죽인 채 통화 내용을 듣고 있었지요. 박경수 씨 되십니까? 부동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 소유주분께서 해당 아파트를 매매하셨습니다. 계약에 따라 한 달 안으로 집을 비워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 사장의 차분하면서도 사무적인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흘러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곧이어 아들 경수의 당황하고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이 팔리다니요? 저희는 아무것도 들은 게 없는데요. 그 옆에서는 며느리 소영이가 뭐라고요? 그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하고 악을 쓰는 듯한 날카로운 목소리도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김 사장은 미리 준비한 대로 태연하게 응수했지요. 자세한 내용은 소유주분과 직접 이야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전달해 드릴 내용만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만. 김 사장은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채 1분도 되지 않아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아들 경수였지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김 사장님이라는 분이 전화해서 집이 팔렸다고 한 달 안에 나가라고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죠? 아버지께서 장난치시는 거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거의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경수야. 거짓말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다. 제 말에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럼 그게 정말이라는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정말로 저희 사는 집을 파셨다는 거예요? 왜요? 저희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 옆에서는 며느리 소영이가 아버님, 지금 저희더러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말씀이세요?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아우성을 들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집은 내 집이다. 내 집을 내가 팔겠다는데 너희 허락까지 받아야 하는 것이냐? 그리고는 더 이상 그들의 절규를 듣고 싶지 않아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곧 엄청난 폭풍우가 제게 몰아닥치리라는 것을 예감하면서도 저는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다가왔다는 생각에 묘한 해방감마저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후 저는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 앉아있는 듯 했습니다.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귓가를 때렸고 창밖은 여전히 금방이라도 폭우를 쏟아낼 듯 흐릿했지요.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아니, 체감상으로는 훨씬 더 짧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저희 집 현관문이 그야말로 부서져라 두드려대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쿵, 쿵, 쿵. 마치 성난 맹수가 발길질을 해대는 듯한 그 소리에 집 전체가 울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찻잔을 든 채 미동도 하지 않고 인터폰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잔뜩 일그러지고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아들 경수의 얼굴, 그리고 그 뒤편에서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는 며느리 이소영의 모습이 번갈아 잡혔습니다. 소영이는 연신무얼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인터폰의 작은 스피커로는 그저 쇳소리처럼 찢어지는 음성만 전달될 뿐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즉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문 밖에서 안달하며 날뛰는 모습을 잠시 동안 가만히 지켜보았지요. 저들의 저 다급하고 절박한 모습이 불과 몇 시간 전, 아니 그동안 수없이 저를 무시하고 모욕했던 그 오만하고 냉랭했던 모습과 겹쳐지면서 묘한 감정이 제 속에서 꿈틀거렸습니다. 그것은 통쾌함과는 조금 다른, 뭐랄까, 예고된 파멸을 목도하는 자의 서늘한 관조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들의 발악에 가까운 몸짓을 지켜보던 저는 이윽고 무거운 한숨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연극의 마지막 막을 올릴 시간이 된 것이지요. 현관문 손잡이를 돌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문이 거칠게 열리며 아들 내외가 집 안으로 거의 굴러 들어오다시피 했습니다. 경수는 바닥에 넘어질 뻔한 것을 겨우 중심을 잡았고 소영이는 이미 눈물과 콧물, 그리고 번진 화장으로 얼굴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녀가 입고 온 값비싸 보이는 블라우스는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고 머리는 산발이 되어 금방이라도 실성한 사람처럼 보일 지경이었지요. 아버지,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제발 설명 좀 해보세요. 네. 저희더러 정말 이 집에서 나가라는 말씀이세요? 농담이시죠? 제발 농담이라고 말해주세요, 아버지! 아들 경수가 거의 울부짖으며 제 다리에 매달릴 듯 애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와 절망, 그리고 약간의 배신감까지 뒤섞여 처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소영이는 한술 더 떠서 마치 제가 천하의 원수라도 되는 것처럼 도끼를 품고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아버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저희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네. 저희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건 너무 심하시잖아요. 당장 그 계약인지 뭔지 취소하세요. 네? 아버님 재산이라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악에 바친 비명과 같았습니다. 평소에 그 교양 있는 척하던 가면은 온데간데 없고 시장 바닥에 악다구니 쓰는 장사치 같은 본색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지요. 저는 그들의 추하고도 절박한 모습을 아무 말 없이 싸늘한 시선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무대 위 배우들의 서툰 연기를 감상하는 냉정한 관객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한바탕 감정을 쏟아내고 잠시 숨을 고르며 헐떡거릴 때까지 저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그들의 거친 숨소리와 제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전부였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그들이 더 이상 쏟아낼 말도 없는 듯 지쳐 보일 때쯤 저는 나지막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무겁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장난 아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 집에서 한 달 안에, 아니, 당장이라도 나가야 한다. 제 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 그 한마디에 망연자실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경수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을 것처럼 휘청거렸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소영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혹은 제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듯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제 얼굴만 멍하니 쳐다보았지요.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저희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희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다고. 아들 경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거의 기어들어가는 듯한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순진함을 가장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자신들의 잘못을 추호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그 표정에 저는 역겨움과 함께 일종의 연민마저 느꼈습니다. 저렇게까지 어리석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연민 말입니다. 며느리 소영이도 옆에서 쉰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그래요, 아버님. 저희가 아버님한테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는데요. 네, 물론 저희가 살면서 아버님께 알게 모르게 서운하게 해드린 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으라고 하실 만큼은 아니잖아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아버님, 저희가 다 빌게요. 뭐든지 다 할게요. 그들의 그 뻔뻔하고도 후안무치한 모습에 저는 더 이상 참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 가슴속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여있던 모든 분노와 서름, 그리고 배신감이 용암처럼 들끓어오르며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정말로 모르겠단 말이야.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사자후처럼 커져 있었습니다. 거실 전체가 제 분노로 진동하는 듯 했습니다. 내가 이 늙은 애비가 내 놈들 바로 너희들 집에서 이소영이가 직접 떠준 그 더럽고 치욕스러운 개밥 그릇에 흰쌀밥을 얻어먹었다. 알아듣겠느냐? 그날 내 생일날이었다. 그런데도 내년은 그딴 그릇에 밥을 담아 내놓았고 경수 내 놈은 그걸 뻔히 두 눈으로 지켜보고서도 내 아비가 그 치욕을 당하는 것을 보고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놈 밥 처먹기에만 바빴지. 이제 기억이 좀 나느냐? 그날의 일이. 제 고함 소리에 아들 내외는 마치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정통으로 얻어맞은 듯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며느리 소영이의 얼굴은 방금 전까지 울고불고 하던 붉은 기운이 싹 가시고 마치 밀랍 인형처럼 새하얗게, 아니 시체처럼 창백하게 질려버렸습니다. 평소에 그 당당하고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눈을 씻고 찾아볼 수도 없었고 공포에 질린 작은 짐승처럼 파르르 떨고만 있었지요. 아들 경수는 그제야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는 듯 혹은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진실과 마주했다는 듯 고개를 떨구고는 다시는 제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넓은 어깨가 가늘게 아주 처절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한동안 거실에는 누구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무겁고도 질식할 듯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을 깬 것은 놀랍게도 며느리 이소영이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제 앞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듯 무릎을 꿇고 앉더니 땅바닥에 이마를 찌을 듯 머리를 조아리며 울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천번 만번 죽어 마땅할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그날 정말 미쳤었나 봐요. 아버님께 어떻게 그런 짓을. 아버님, 제가 생각이 너무 짧았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제발 이 못난 며느리 단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네. 제가 앞으로 정말 아버님께 잘할게요. 매일매일 아버님 식사 챙겨드리고
아버님 말씀이라면 뭐든지 다 들을게요. 다시는 아버님 속상하게 해드리는 일, 눈살 찌푸리시게 하는 일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맹세할게요. 아버님, 제발 저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그녀는 눈물 콧물을 온 얼굴에 범벅을 한 채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늘어질 기세로 애원하고 또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처절한 모습이 제 눈에는 조금도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값싼 연극처럼 보일 뿐이었지요. 그녀의 눈물 속에는 진정한 반성보다는 자신들이 누려왔던 안락한 삶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절박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들 경수도 뒤늦게 정신을 차린 듯 제 앞에 다가와 소영이 옆에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소영이도 지금 이렇게까지 싹싹 빌면서 반성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제발 집 파신 거 어떻게든 다시 돌이킬 방법은 정말 없는 건가요?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이라도 물어야 한다면 저희가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습니다. 저희 정말 이대로 길바닥에 나앉으면 갈 데가 없어요. 아버지, 제발 이 아들놈 얼굴 봐서라도,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선처를 베풀어 주세요. 그는 거의 울부짖다시피 하며 제게 매달렸지만 제 마음은 이미 오래전의 남극의 빙하보다도 더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버린 후였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애원은 제 마음에 그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너무 늦었다. 저는 싸늘하고도 냉정하게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기회는 이미 수없이 많았지만 너희는 그 모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 계약은 이미 법적으로 완벽하게 끝났고 그 집의 새로운 주인에게 모든 권리가 넘어갔다. 이제 와서 내가 물을 수도 없거니와 설령 물을 수 있다 한들 추호도 그럴 생각이 없다. 너희는 앞으로 한 달 안에 그 집에서 너희의 모든 짐을 뺏어 나가도록 해라. 그것이 너희가 내게 지은 죄, 너희가 내게 안겨준 그 깊은 모욕에 대한 정당한 벌이다. 제 단호하고도 최종적인 선고에 아들 내외는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듯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만 멍하니 마주 보았습니다. 소영이는 더 이상 울음소리도 내지 못한 채 그저 넋나간 사람처럼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고 경수는 두 손으로 마른 세수를 하며 깊은 한숨만 내쉬고 있었지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추하고도 비참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서 돌아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마지막 온정이다. 저는 그들을 향해 싸늘하게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아들 내외는 한동안 망연자실한 채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다가 이윽고 서로를 부축하다시피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처럼 혹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패잔병처럼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제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들의 축 처진 뒷모습, 절망으로 가득 찬 그 눈빛을 바라보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동정심조차 잃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저를 짓눌러왔던 거대한 바위덩이가 마침내 사라졌다는 그런 종류의 허탈한 안도감만이 제 마음을 스산하게 감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난 것입니다. 그날 밤 아들 내외가 제 집을 거의 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돌아간 후 저는 한동안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제 마음속을 짓누르던 먹구름은 조금 거친 듯도 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그러나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아들 내외는 그 기간 동안 저를 단 한 번도 찾아오거나 심지어 전화 한 통 걸어오는 일 없이 김 사장의 말에 따르면 묵묵히 이사 준비를 하는 듯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겠지요.
김 사장을 통해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들락거렸지만 당장 가진 돈으로는 예전에 살던 아파트의 전세금은커녕 서울 시내에서는 방 2칸짜리 빌라의 월세방을 구하는 것조차 하늘의 별 따기였다고 합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집은 오롯이 제 돈으로 마련한 것이었고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며느리 소영이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매일같이 남편인 경수에게 갖은 히스테리를 부리며 바가지를 긁어댔다고 합니다. 당신이 무능해서 이 꼴이 된 거야. 당신네 아버지가 저렇게 독한 사람인 줄 몰랐어. 나는 이런 데서는 단 하루도 못 살아. 등등의 악다구니가 끊이지 않았고 심지어는 물건을 집어 던지며 싸우는 소리가 옆집까지 들릴 정도였다고 하니 그들의 절박함과 분노가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았습니다. 아들 경수는 그런 아내의 등살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술로 하루하루를 지새우며 망가져갔다고 합니다.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기도 하고 어떤 날은 아예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근처 공원 벤치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지요. 저는 그 소식을 전해 들을 때마다 결국 올 것이 왔구나. 자업자득이지 하는 씁쓸한 생각과 함께 한편으로는 저 지경이 되도록 제 아비에게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사과나 용서를 구하려 하지 않는 아들 녀석에 대한 일말의 안타까움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드디어 아들 내외가 그 집에서 완전히 짐을 빼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김 사장과 함께 약속된 시간에 맞춰 그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에게 깨끗한 상태로 집을 인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집 내부 상태를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였지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훅 끼쳐오는 싸늘하고 퀴퀴한 공기에 저도 모르게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온기가 감돌던 그 공간은 이제는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처럼 을씨년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애지중지하던 값비싼 가구들과 화려한 살림살이들은 모두 빠져나가고 없었지만 그 대신 거실 바닥과 방구석 곳곳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쓰레기들과 정체 모를 얼룩, 그리고 벽지에는 날카로운 것으로 그어놓은 듯한 상처들이 흉물스럽게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안방 벽에는 마치 분풀이라도 하듯 검붉은 액체가 뿌려져 있었는데 그것이 와인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광경은 그들이 이 집에 대해 얼마나 큰 원망과 증오를 품고 떠났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마치 지난 몇 년간 제가 그들로부터 겪어야 했던 깊은 마음의 상처와 치욕의 흔적들이 이제는 집이라는 물리적인 공간 위에 고스란히 투영되어 나타난 것만 같아 마음이 더욱 무겁고 착잡해졌습니다. 김 사장은 집 안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이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형님. 이걸 집이라고 쓰고 나갔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갔다고 해야 할지. 정말 해도 너무했구먼요. 새로 들어오실 분들이 보시면 기겁하시겠습니다. 도배랑 장판은 물론이고 집 전체를 대대적으로 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저는 아무 말 없이 텅 빈 거실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내다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 쪽으로 낡고 작은 용달차 한 대가 위태롭게 짐을 싣고 느릿느릿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짐칸에는 제대로 포장도 하지 않은 듯한 옷가지들과 잡동사니들이 금방이라도 길바닥에 쏟아질 것처럼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지요. 아마도 저것이 아들 내외의 전 재산 일터였습니다. 한때는 번듯한 아파트의 주인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저렇게 초라하고 남루한 모습으로 쫓기듯 떠나가는 것을 보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통쾌함보다는 오히려 깊은 허탈감과 인간적인 연민이 제 마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물론 그 연민은 아주 찰나의 감정이었을 뿐입니다. 며칠 후 저는 그 아파트를 매각한 대금의 일부를 사용하여
제가 예전부터 눈여겨보았던 조용하고 공기 좋은 근교의 작은 실버타운에 입주 계약을 마쳤습니다. 병원도 가깝고 산책로나 편의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어 남은 여생을 평화롭고 안락하게 보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었지요. 남은 돈으로는 평생 소원이었던 세계 일주 크루즈 여행을 예약하기도 하고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했던 오랜 친구들과 만나 회포를 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삶에서 그늘 같았던 존재들이 사라지고 나니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되찾은 듯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새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고 저녁에는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여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며느리의 날 선 눈빛에 가슴 졸이거나 아들의 무능하고도 비겁한 모습에 속을 끓이며 밤잠을 설치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물론 아주 가끔, 아주 문득 핏덩이였던 아들 경수를 처음 품에 안았던 순간이나 제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걸음마를 배우던 그 어렸던 시절의 모습이 떠오를 때면 마음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그 기억들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이미 모든 것은 끝난 일이다. 이제 와서 과거에 얽매여 현재의 소중한 평화를 망칠 수는 없다. 시간이 또 얼마나 흘렀을까요?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을 무렵 우연히 김 사장을 통해 아들 내외의 처참한 근황을 다시 한번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서울에서도 가장 낙후되고 치안도 좋지 않다는 변두리 동네에 햇볕도 제대로 들지 않는 곰팡내 나는 반지하 단칸방으로 거처를 옮겼다고 했습니다. 그나마도 보증금이 모자라 친구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가며 겨우 마련한 것이었고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는 월세는 그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며느리 소영이는 예전에 그 화려하고 사치스러웠던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초췌하고 남루해져 있었고 생계를 위해 동네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시작했지만 그마저도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기를 반복한다고 했습니다. 매일같이 술에 절어 폭언을 일삼는 남편 경수와 돈 문제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그들의 처참한 몰골과 절망적인 삶은 이미 동네 사람들의 값싼 안주거리로 전락한 지 오래라고 하더군요. 심지어는 경수가 술김에 소영이에게 손찌검을 하여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는 끔찍한 이야기마저 들려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통과 분노를 느꼈겠지만 이제는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은 결국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지 하는 지극히 당연한 인과응보의 결과를 확인하는 듯한 느낌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언젠가는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진심으로 지난날의 과오를 뉘우치고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찾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아주 희미하게나마 바랄 뿐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되든 말든 이제 저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제 작은 실버타운 발코니에 앉아 따스한 봄볕을 즐기며 향긋한 국화차를 마셨습니다. 제 인생의 길고도 어두웠던 겨울은 이제 완전히 끝났고 마침내 평화롭고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개밥 그릇에 담겼던 그날의 깊은 서름과 모멸감은 제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남아있겠지만 이제는 그 흉터를 어루만지며 쓰라려 하기보다는 그 흉터 덕분에 얻게 된 지금의 소중한 평화를 더욱 감사히 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자 그들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도 통쾌한 복수일 테니까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입니다.